안녕하십니까. 스포뱅TV의 변형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을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모르시는 부분은 그만큼 혜택을 갖다가 받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아는 부분만큼, 정확히 그 부분만큼 법인세의 절세가 됐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정부 지원금이 됐든, 이런 부분을 갖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마리 토끼, 즉 사회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으로 인해서 법인세 절세와 근로자 복리후생 관련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정말로 바쁘게 스케줄을 갖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규모가 일정 규모 되는 그런 법인 대표님들 갖다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그 대표님들한테 경정 청구 관련된 부분 플러스 법인세 절세 관련된 부분 중에서 10분을 갖다 만나면 8, 9분 정도는 이 제도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즉, 이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듣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다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드리니 이런 제도를 갖다 도입하고 싶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즉,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어떤 대표의 두 가지 고민,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이 두 가지 고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이 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회사의 이 부분을 관련된 법인 실무와 활용, 그리고 향후의 사후관리, 그리고 설립 순서 관련된 부분, 법인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이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을 갖다 출연한 그런 원 법인 입장에서 어떠한 세제기 혜택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갖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질문입니다. 근로자 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두 마리 토끼를 갖다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이 정보 중에서 법인세 절세와 근로자의 뭐뭐뭐이다. 네, 이 관련된 대답은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복리후생이다. 대표님, 이 관련된 부분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되시는 법인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당기순이익이 매년 3억 이상 난다. 그리고 현재 2021년 현재 미처분 이익여금 자체가 20억 이상이다. 만원 많을수록 더 좋고요. 명의신탁, 즉 차명 주식 처리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외간법인이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대표이사 포함해서 가족들이 50% 이상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갖다 줄이면서 직원, 즉 근로자 복지 혜택 관련된 제도에 관심이 많다. 이런 대표님들은 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표님들은 우리 법인의 어떤 성장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고민의 정도가 틀리다고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은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된 그런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 대표님들의 고민은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복리후생 말은 좋은데 회사에 늘 돈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 없다고 회사가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늘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돈은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다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세금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떤 복지제도, 복리후생제도를 갖다 도입하고 싶은데 정보에 대한 부재도 그렇지만 이 세금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내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재원이 없어서 고민이다. 이런 고민인 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대표의 두 가지 고민은 또 관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히 중소기업, 이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이외, 수도권 이외의 대표님들은 특히 더 직원 채용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는 잘 운영이 되는데 직원이 채용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이 채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고민은 뭐냐면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원이 채용을 하면 뭐합니까? 얼마 버티지 못하고 2년 안에 3년 안에 퇴사를 갖다가 하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표님은 이런 고민 혹시 있으십니까?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중소기업 대표의 두 가지 고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사를 갖다 하고 나서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 채용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고민이 특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2, 3년 차의 직원의 잦은 이 퇴사는 특히 성장을 갖다가 발판으로 하는 우리 회사의 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요즘 신입 직원들은 대부분 급여가 많은 회사보다는 복지가 좋은 회사, 그리고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를 갖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부분은 급여가 많고 어떤 복지 그리고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를 갖다 선호하는 부분이겠지만, 특히 이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굳이 선택하라면 급여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두 가지에 대한 기준점을 갖다 갖고 회사를 갖다 평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일 경우 직원 퇴사율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이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씀처럼 우리 회사의 비영리법인, 즉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갖다 설립을 했을 때 이 관련된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갖다가 도입을 갖다 했을 때는 법인 입장에서, 그렇지, 근로자 입장에서의 장점이 있는데,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갖다가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게 되는 이 자금은 가처분 소득을 갖다가 올립니다. 즉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면 세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떼이지 않고 직접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내복지기금법인 도에 관련된 설명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법인을 갖다 운영하신 대표님이 현재 법인에 잉여금이 쌓인 걸 재원으로 하거나 대표님의 개인 재산을 갖다가 우리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 근로복지기금 법인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즉 이런 부분을 갖다 재원으로 해서 출연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 출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편할 겁니다. 즉 대표와 현재 법인에서 이 근로복지기금 법인에다가 자금을 갖다 출연이 되면 이 기금을 갖다가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즉 현재 법인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임금을 갖다 지급했을 때는 세금을 떼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 자체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근로복지기금에서 이 현재 법인에서 출연을 갖다 해서 이 기금으로 직원들한테 어떤 특정 목적에 맞는 돈을 갖다 지급을 했을 때는 전혀 세금이 없이 비과세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즉 출연이 된 금액을 갖고 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지급을 갖다 합니다. 누구한테? 근로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이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내근로복지법인 기금에서 근로자 이외의 어떤 주주 등에게 지급되는 이 기금은 전혀 세금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갖다 하면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직원들한테 열심히 직원이 일을 갖다 해서 어떤 급여 이외의 상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다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이 상여를 갖다 받게 되는 직원과 법인 입장에서는 추가로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각각 납부를 갖다 해야 됩니다. 이 얘기인 즉슨 1,000만 원이 지급됐을 때 1,000만 원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과 직원이 각각 납부해야 될 4대 보험료의 총 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계산을 갖다 해보니 약 1,000만 원이 상여로 지급된다고 했을 때 4대 보험에 대한 직원과 법인의 입장에서 내야 되는 금액이 한 2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225만 원의 어떤 간접세가 빠지지 않고 1,000만 원이 다 들어와서 4대 보험, 즉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즉 이런 기금 법인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처분 소득 자체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기금에서 지급이 되는 관련된 부분은 어떤 혜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관리도 철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뒷장에 계속 설명을 갖다 드릴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근로복지기금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1인 1사라고 하죠. 우리 회사 재원으로 출연을 갖다 해서 근로복지기금을 갖다가 마련하는 부분이고요. 여건이나 어떤 성향이 좀 틀려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동종업계나 지역별로 묶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갖다가 설립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회사 1인 1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된 보편화된 정보를 갖다가 포커스로 강의를 갖다 드릴 겁니다. 대표님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상당히 좀 쉬울 겁니다. 이 복지제도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큰 회사만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들도 이런 게 있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시행된 지는 꽤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갖다가 설계를 갖다 해놓고 그 부분만큼 포인트를 갖다 지급을 갖다 합니다. 포인트에 맞게끔 차감을 해서 사용을 갖다고 하는데 책을 구입한다든 아니면 문화생활을 갖다 한다든 그리고 어떤 특정 사이트에 계약을 통해서 뭘 갖다 구매를 갖다가 한다든 이런 복지제도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직원 인당 예산을 갖다 부여를 해서 임직원 모래라고 하죠. 생필품, 가전제품, 학원, 책 구입, 문화, 여가,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갖다 하는 게 선택적 복지제도, 즉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이런 복리후생제도인데요. 이 우리 회사의 경우 근로 관련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이 복지기금을 갖다가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이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복지기금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편할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내용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즉 직원이 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받는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 아니라 근로복지기금에서 증여로 인식이 됩니다. 즉 임금이 아니고 증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금품은 즉 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즉 임금이 아니다 보니까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가 공제가 안 됩니다. 임금 외의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이 되면 퇴직금, 각종 수당, 즉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임금 인상 걱정 없이 금품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지급받게 되는 금품입니다. 즉 임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받는 금액은 임금이 아니고요. 증여로 인식을 해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올라가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간접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명당 1년에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이 관련된 부분이 1,000만 원이 넘게 지급이 됐을 때는 근로세에 대한 부분이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증여세로 인식을 갖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는 급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로 세금을 갖다 내는데 여기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증여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10% 세율로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정도에 따라서 정말로 많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근로복지기금법인입니다. 네, 그렇다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이유 및 장점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자 측면이 있고 기업 측면이 있습니다. 1, 2, 3번씩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 측면이나 기업 측면이나 정말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이 혜택에 대한 측면보다는 이 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 이 부분을 갖다 출연했던 기업, 그리고 사내복지근로법인 입장, 그리고 사내복지근로법인에서 이 관련된 금품을 갖다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에 대한 법적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즉, 이 기금을 갖다 출연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 손비로 100% 다 인정을 받습니다. 법인세 세전 이익의 몇 프로까지를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2월 이후에 이 관련된 금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어떤 제재 없이 그 금액만큼 다 송금으로 인정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기금법인이 출원받은 그런 재산은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된 부분에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 입장, 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 금품은 증여세 및 비과세가 관련된 부분에 혜택을 갖다 받습니다. 즉, 아까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법, 손비처리, 법인세법 제24조, 36조 관련된 부분이 이거에 대한 근거 법적 제도고요. 두 번째, 시행령 19조, 21년 2월 17일 이후부터 받는 금품의 경우 출연금을 갖다 100%다 손비로 인정을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품이라는 거는 돈 플러스 물품을 금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는 상증세법상 제46조 1항 제4호에 관련된 근거가 지금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근로자 입장에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상증세법상 46조 제4, 5항 그리고 시행령 제35조 4항에 근거하여 이런 법인에 대한 설치 이유 및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인과 어떤 근로자의 혜택이 정말로 많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이 모든 항목에 다 활용을 했을 때 쓸 수가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만 써야지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 인정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의 주택 구입, 그리고 임차자금, 근로자의 지원 및 대부, 그리고 근로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생활이 좀 어려웠을 때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부, 지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도 근로자 본인과 그리고 근로자 자녀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재난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재난구호금 지급, 그리고 근로자가 어떤 체육활동, 이 관련된 여가활동 관련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비, 기념품 등 이 관련된 부분을 이 관련된 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복지시설, 즉 근로자의 어떤 혜택을 갖다 보고자 하는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을 겁니다. 복지시설을 갖다가 출자를 하거나 출연을 하거나 기금법인으로 구입을 하거나 설치 지원을 하거나 복지시설, 즉 우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 관련된 지금이 투입이 됐을 때 이 관련된 부분도 가능하고요. 직원 관련된 새마을금고 출자금 관련된 부분도 이 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지원금에 있어서는 내일채용공제라고 해서 고용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별도로 회사의 어떤 출자금 관련된 부분으로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단체보험 직원들의, 그리고 직원들의 경조사비, 그리고 자녀 학원비 근로자들의, 그리고 근로자 혹시 사망 시의 위로금, 법인 같은 경우는 정관상의 유가족 관련된 위로금, 퇴직 위로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된 부분은 근로자의 혜택을 갖다가 하기 위함이니까 이런 된 위로금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의료비 및 그리고 건강진단비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휴양, 콘도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상품권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한다든 기념품을 갖다 지급한다든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 이외에 이 관련된 부분을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을 갖다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금을 갖다 안 내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법인 입장에선 매년 이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갖다 통해서 그만큼 법인세 절감 효과도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즉 근로복지기금법에 정한 사업만 수행이 가능한데 실무에 있어서는 어떠한 가족의 범위도 어떤 가족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은 사회 통념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관상 법인 설립 당시의 정관상 규정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갖다 같이 넣게 되면은 그 관련된 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꼭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복지기금 수혜, 즉 수급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근로자는 당연히 되겠죠. 그렇다면 근로자 가정은 어떨까요? 주주는 또 어떨까요? 이 근로복지기금법에는 근로자 가족이 안 된다, 노가 안 된다 이런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즉 통념상 문제가 된다면 정관에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 기재를 갖다 하는 것 또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회사의 자사의 파견 근로자, 당연히 우리 회사 직원인데 파견이 된 근로자 이런 관련된 기금 수혜를 갖다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우리 회사와 직접적인 도급 계약을 갖다 체결한 회사 근로자 이 관련된 부분도 수혜를 갖다 받을 수 있지만 단 이 하도급 직원 관련된 부분은 이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근로복지기금법인 도입 순서 및 어떤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진행하기 전에 이 관련된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법인 설립이 중요하냐 아니면 법인 설립 후, 이 법인 설립 후에 어떤 응용과 활용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냐고 봤을 때는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그 순서를 갖다 따지자고 하면 그 후자인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하면 뭐합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응용을 안 하고 응용을 했을 때 어떠한 법인세 절감 그리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향후에 기타 등등 이 영상에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갖다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법인 컨설팅에서 도입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설립만 하시는 행정사나 그리고 많이 알지 못하는 특히 더 이 설립만 하는 법무사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과 응용을 갖다 잘 알까요? 이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갖다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도입 순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준비위원회가 갖다 구성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노측, 사측 각각 3명의 인원에 대한 부분이 이 선정이 필요하고요. 준비위원회 회의가 시행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정관 및 어떤 회의록 작성, 그리고 각종 결정사항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금액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해야 되고요. 이 근거자료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정관을 갖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따져봐야 될 부분은 절대적인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굳이 정관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설립이 되는데 안 들어가서 정관 법인 설립을 갖다 할 때 곤욕을 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노동청 인가, 이 정관이나 기타 등등의 서류를 갖다가 준비를 갖다 해서 확인서, 공문 수령 확인서 관련된 부분으로 노동청 인가를 신청을 갖다 해야 되고요. 등기 신청을 또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이 완료가 되면 관할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자 등록증, 이 관련된 부분은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증이라고 하죠. 이 관련된 지참을 갖다 해서 은행에 가서 법인 개설을 갖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 법인 절차와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나서 법인 계좌가 개설이 되면 출연금을 갖다가 송금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모든 절차는 어떤 근거와 그거에 맞게 절차에 맞게 시행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연금이 송금이 되면은 제가 그 전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로복지기금법에 맞게
그 기금을 갖다가 집행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 법적으로는 회계연도 끝나는 12월 결산법이면 3월 즉 3개월 안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 후 신고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법인세 세금 그 신고 시기가 딱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된 금액에 대한 일치 비슷하게 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신고를 갖다 같이 해야지 이 관련된 신고가 안 됐을 때는 이 또한 최대 과태료에 플러스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한 7, 800 정도 이상의 과태료를 갖다 낼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회사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쌓였을 때 이 부분을 갖다 그대로 뒀을 때 법인세를 갖다 법인세 과세 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처리가 된다면 출연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갖다 내는 과표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기금법인에다가 잉여금을 매년 법인세를 갖다가 내기 전에 매년 출연을 갖다 금액을 갖다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립만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관련된 제도가 우리 회사에 얼만큼 맞고 맞게 됐을 때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심화학습 이 관련된 응용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컨설팅의 가장 핵심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립만을 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뭐 2, 300, 3, 400 뭐 맡기시는 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부분을 갖다 논하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이 관련된 제도를 갖다 도입하고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